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 사이에도 두 계절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폭염에 시달리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제는 좀 더 두툼한 겉옷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서울과 중부지방의 비는 그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올라갈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여전히 강원과 충청 이남에서는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대 60mm까지 비가 더 내릴 거라고 합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서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우산 계속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소식 때문에 다시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태풍이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을 해서 북상하고 있다는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기상변화에 몸살을 앓는 것,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인데요. 농사를 짓는 작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기 여행지의 판도까지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지구촌 곳곳이 가뭄과 폭염 때문에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농사를 그냥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짓지 말자 라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 여름 지구촌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가뭄, 폭염, 파키스탄은 지금 석 달가량 홍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잠겼다 이렇게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CNN 비즈니스는 최근에 농부들 상당수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밭을 아예 갈아엎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의 농민연맹은 6월, 7월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었던 텍사스 포함해서 15개 주에서 농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37%가 가뭄 때문에 밭을 아예 갈아엎고 작물을 폐기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4분의 3 정도는 올해 가뭄으로 수확량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나무, 다년생 작물을 제거했다는 응답자도 33%로 캘리포니아에서 이 응답이 50%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옆 나라 중국도 너무나 더운 폭염 때문에 네. 농경지 피해가 상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최악의 폭염, 가뭄 때문에 78만 명이 식순환을 겪었고요. 농경지 118만 헥타르가 피해를 봤다고 CCTV가 전했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한 40일 정도 가뭄이 계속되면서 양쯔강 유역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40%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촨성, 충칭시럭에서 6개 성에서 피해가 발생했고요. 양쯔강 하류 농경지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퉁팅호 그리고 포양호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규모가 적은 저수지 하천하에 바닥을 다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 수리부는 관계 시설도 확충하고 수원 개발을 통해서 농업 용수를 확보해라라고 이제 각 지방 정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인공 강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비가 안 와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영국의 템스강, 독일의 라인강, 이탈리아 포강, 프랑스의 루아르강 이런 지역들, 유럽을 대표하는 거의 대부분의 하천들이 바닥을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호수로 잔디에 물을 주지 마라 이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물을 아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5%가 가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우울하게 전망했습니다. 유럽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좀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가뭄 때문에 이거 못하는 지역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뭐 영국의 템스강, 독일의 라인강 이렇게 이제 대표하는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을 덮친 수십 년 만에 이 최악의 가뭄 때문에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강을 통해서 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는 앞으로 폭염, 가뭄을 더 자주 발생시키게 될 것이고 유럽의 여름철 여행지도 이제 바뀔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이제 좀 더 시원한 곳으로 북쪽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될 걸 전망을 했고. 남쪽이 너무 더워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탈리아 로마나 토스카나 이런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보다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뭐 해변이나 좀 더 시원한 곳으로 사람들이 가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크루즈 회사들도 크루즈 관광보다는 럭셔리 기차 여행이 접목된 복합 상품을 내놓으면서 기후변화에 여행사들이 뭐 대응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유럽인들이 네. 휴가를 좀 길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프랑스는 한 달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 더워지면 좀 이렇게 힘들어서 네.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 지금 인도인데 네. 밀가루 수출을 제한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도가 자국 내 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밀에 이어서 밀가루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재한 경제문제 내각위원회가 밀 관련 상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한다면서 밀가루 수출 제한 조치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 인도 정부는 밀가루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식량 안보를 지키고 치솟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 일부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인도가 올 봄에도 밀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인도 정부가 밀 수확기인 3월, 4월에 발생한 폭염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이제 가격이 내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5월 중순에 밀 자체를 아예 수출하지 맞아요.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밀가루 수요가 급증했고요. 4월부터 7월까지 인도의 밀가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밀가루 가격이 아예 끌어올렸습니다. 네. 인도의 국내 밀 가격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20%가량 증가해서 이번 주 톤당 24,500루피 우리 돈으로 41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인도는 작년에 1억 9천만 톤의 밀가루 생산해서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를 했고요. 700만 톤가량을 방글라데시 등 이웃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치인 1,000만 톤을 수출 목표치로 잡았었습니다. 네. 아까 중국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이게 중국이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인공 강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인도도 지금 수십만 만의 최악의 폭염, 가뭄이 같이 겹치면서 네. 가을 작황에 미칠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 강우용 로켓을 동원해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 전체 31개 성급 지역, 그러니까 직할시 자치구 포함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10곳에서 인공 강우를 실시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촨성, 충칭시, 안휘성, 장수성, 후베이성 등 이런 지역들인데요. 중부 남부 지역의 성과 도시들이 강우 로켓과 드론을 활용해서 인공 강우를 시도했고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우치안 중국 기상국 연구위원은 이달 들어서 중국 전역에서 91차례 네. 항공기를 띄워서 총 260시간에 걸쳐서 인공 강우용 그 구름씨 파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름씨를 파종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되면은 그게 이제 구름이 생기고 거기서 비가 되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인데요. 이제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약간 떨어졌고 가뭄도 해소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네. 25일 날 강우 로켓 4발을 발사한 충칭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비가 내렸고요. 네. 기온도 9.2도씨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인공 강우용 드론 2대를 떼운 스촨성에서는요. 600제곱킬로미터의 범위에 걸쳐서 상당량의 비가 내려서 가뭄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신기하긴 한데요. 네. 인위적으로 비를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구름 씨를 넣는다고 하고 네. 환경오염 문제 없습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 이거 네. 어떻게 원리가 뭔가요? 네, 그 말씀인 것처럼 항공기나 로켓을 이제 띄워가지고 하는 건데요. 드라이 아이스 등 촉매제를 공중에 발사하게 되면은 촉매제가 수분을 흡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제 네.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물론 뭐 주변의 습도, 그렇죠. 온도, 바람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공하게 되면은 강우량을 최대
20%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는 확실하네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뉴스위크는 강우 촉매제로 쓰이는 요도화 은에서 이 독성 이온, 은이온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과 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봐. 이거 네,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과학원의 그 한 관계자는 네. 그렇지만 넓은 지역에 이걸 분산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양은 굉장히 적다. 에이, 괜찮다. 이거는 중국 입장인 거죠. 네, 지금 그렇긴 쓰고 하죠. 있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국 남부 지역은 폭염 가뭄 때문에 중국이 정식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61년 이후에 가장 이 가뭄과 폭염의 시간이 길었고요. 피해 범위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찌됐건 가뭄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강구했는데 네. 환경오염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이건 더, 아직까지 예,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좀 더 면밀하게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만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뿌린 거라서 맞아요. 인근 국가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점들은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배양육이라든지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관련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양과 돼지고기 배양육 제품이 출시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채식주의자도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축을 사육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뭐 질병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배양육, 대체육 개발한 회사들이 많은데요. 2019년부터 양고기 배양육 출시를 준비해온 이스라엘의 퓨처 미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네. 양고기 배양육을 처음으로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퓨처 미트는 양에서 분리한 섬유화 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무제한 분열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고기를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 관계자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아니라 섬유화 세포의 자연적인 무한 분열을 활용해서 고기를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버거, 네. 케밥 이런 데 넣을 수 있도록 다진 형태로 양고기 아하, 제품을 다진 고기.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양고기는 뭐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약간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육에 대한 반응이 좀 극명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배양육은 일반 양고기와 이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고기와 마찬가지다. 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 회사 좀 기술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기업인 스테이크 홀더 퓨즈는요. 돼지고기 배양육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뭐 쇠고기, 닭고기 등 대체육을 연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돼지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육류 가운데 하나라서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기 종류가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스테이크홀더는 자사의 3차원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서 배양육에서 기존 돼지고기의 맛과 식감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배양육 조직을 원하는 모양, 크기, 디자인으로 정밀하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하고요. 뭐 미트볼 등 이렇게 이제 다진 돼지고기 제품뿐만 아니라 뭐 베이컨, 돼지갈비, 햄 이런 것들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저기 뭐 채식주의자라든지 이런 정의가 또 바뀔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종교적으로 고기를 이렇게 안 먹는 종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쪽도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네. 세상의 기술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나간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실감은 못 하겠습니다. 전혀. 네. 예.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또 슬슬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래요? 고물가 주범이었던 원자재 가격이 사실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시작된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물류비 부담도 좀 낮아졌고요. 다만 인건비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약간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JP모건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하반기 세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1% 정도 올라가는데 그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원유 가격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요즘 휘발유 좀 떨어졌거든요.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원유, 밀,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세가 상반기 대비 절반가량 꺾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JP모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달러 강세 덕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
10월 물인데요. 네. 런던 ICE 거래소에서 지난 26일 배럴당 99.01달러를 마감했습니다.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6월 초 대비하더라도 15% 가까이 떨어진 거고요. 90달러 중반에 거래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2월 달과 비교하면은 가격이 이제 5달러 내외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구리와 밀 가격도 3개월 전보다 각각 14.1%, 22.6%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도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비자들은 컴퓨터와 같은 상품 구매를 늘렸는데 그렇죠. 뭐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식당, 호텔 등 이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품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아하.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류 대란이 개선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암적 지수가 2021년 초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 시간도 많이 짧아졌고 운임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네. 이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비가 종일 내렸는데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까지 충남 서산의 경우 100mm가 넘는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경기 남동부와 강원도, 충청권과 경상권이 20에서 70mm 정도고요. 강원 남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4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는 비보다 걱정인 것은 이 11호 태풍 흰남노인데요. 네. 현재 태풍은 일본 열도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금요일쯤 그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 방향을 급격하게 북쪽으로 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전망은 매우 유동적입니다만 그 여러 예측 모델을 봐도 모두 대한해협을 관통하는 경로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태풍의 반경이 450km나 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오는 금요일쯤 이 제주의 간접 영향이 시작돼서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현재 이 매우 강력한 세력이 이 유지가 될지 여부인데요. 네. 흰남노는 어제 오전에 이미 강도가 매우 강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이 태풍 분류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초강력 태풍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네. 다만 이 태풍이 급격히 변침하기 전에 잠시 자리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강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매우 강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7%였는데 이를 5%대로 낮췄습니다. 또 올해 추경을 포함하면 예산은 사실상 감소했다고 봐야 하고요. 네. 또 이를 통해 국가 채무 비율을 GDP의 49.8% 정도로 50% 밑으로 관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4조 원을 구조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줄어드는 예산이 있고 또 늘어나는 예산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지만 24조 원을 어디서 얼마나 깎아 아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늘어나는 예산은 병사 봉급 올리는데 1조 원, 이 돌전의 아기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주는 부모 급여 신설에 1조 3천억 원, 기초연금 인상에 2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분야별로는 국방과 복지, 환경, 이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줄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이었던 스마트 공장 구축 예산, 수소차 보급 예산 등이 깎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으로 나왔던 지역산업상품권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또 어르신들이 주로 하셨던 이 공공 일자리도 6만 개 정도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그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어제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결과는 또다시 권성동 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유지하고 당원을 고치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평가를 받는 의원들의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그 2등실대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총 1억여 원에 달하는 보석들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할 당시 이 고가의 보석 장신구를 누락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논란의 장신구 3점 중 이 2점을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말해서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보석을 빌린 건 이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한 이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가 대통령실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혼란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워싱턴에 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미국의 새로운 법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 당장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29일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산자부, 기재부, 외교부로 꾸려진 대표단은 오늘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인데요. 네. 다음 주에는 이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또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한다면 이 한미 정상이 이 문제를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미국 행정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의회가 법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정부도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이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이 법 통과가 예고가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 처벌, 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긴급조치 구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치인데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긴급조치 구호로 피해를 입은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 이렇게 규정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네. 대법원이 7년 만에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30여 건의 비슷한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긴급조치 9호뿐 아니라 그 1호, 4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0년 전에 대전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됐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1년 발생해서 20여 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의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최근 검거가 됐는데요. 네. 경찰이 어제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나이 52살의 이승만 그리고 51살의 이정학입니다. 이들은 당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의 돈을 빼앗으려 했고요. 이에 저항하는 은행 출납과장을 살해하고 기어이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네. 이들은 당시 복면을 쓰고 있었고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았었는데요. 이들을 검거하게 된 것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찰의 집요한 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주에 사용된 차량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DNA 추출이 가능해지자 DNA를 뽑았고요. 이야. 그리고 이와 대조하기 위해 수년을 수사한 결과 네. 지난 2015년 이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담배꽁초에서 일치하는 DNA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이 도박을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있던 이정학을 검거했고요. 네.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대전에 있던 이승만도 체포해 구속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주변 참고인 조사로 그 이정학이 경찰에게서 권총을 빼앗았고 이승만이 사건 현장에서 총을 발표한 뒤 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정학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이승만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자를 살피는 한편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이은혜, 조현수가 간접살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혜 그리고 공범 조현수의 직접살인 혐의를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인천지법은 어제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에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을 자기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부작위라고 하는데요.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자기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적습니다. 네. 이에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고 이은혜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를 한 부분을 자기로 평가해 기소했다라고 답했는데요. 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달라라고 했고 검찰의 공소장으로는 이거는 검찰의 공소장으로는 죄를 묻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5,638명이었습니다. 전날의 2배 이상입니다만 그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났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 7일부터 10만 명을 계속 넘겼는데 네. 24일 만에 이 10만 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위중증과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 위중증 환자 수는 591명으로 전날보다는 6명 줄었으나 일주일째 500명을 기록했습니다.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71명으로 다시 또 70명이 넘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지난달 초 시작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내달 초까지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환경 문제를 살펴봅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작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작물이 뭡니까? 예,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네. 아마란스, 포니오, 그리고 동북콩, 타로, 컨자,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이 작물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기후변화에 강하면서도 영양도 좋은 미래 식량을 책임질 작물로 소개를 했습니다. 농작물이 탄소 배출을 한다는 거, 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게 좀 낯선데. 이제 탄소 배출을 한다는 게 좀 낯선데요. 이게 보통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농작물들이? 예, 그렇습니다. 식물이 강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네. 산소를 배출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뿌리를 통해서 탄소를 토지에 저장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낙엽이나 말라 죽은 작물은 표토층에서 흙과 섞임으로써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네. 보통 자연적인 토양에서는 탄소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지만 식량 생산을 위해서 토지를 개간하고 이용하는 순간부터 토양에 존재하던 유기탄소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즉 대기로 배출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영구적인 초지를 경작하면 초기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 약 40%의 토양탄소가 손실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토양으로부터 그 산소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 그래요? 양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의 약 50% 정도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탄소 배출을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운이라고 하죠. 그 밭을 가는 거, 밭갈기를 줄이는 거라고 합니다. 네. 표토층을 갈아서 엎을수록 땅에 있는 탄소가 이제 그때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숲속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뭐 특정 작물의 농경지로 만들어서 해마다 밭을 이렇게 갈아엎고 밭을 갈아주고 뭐 화학 비료를 넣는 농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행농법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방법은 사실은 식량을 풍족하게 했고 인구 증가도 불러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지만 네. 사실은 잡초 제거를 위해서 과도한 밭갈기로 그 토양 속 유기물에 갇힌 탄소를 분해해서 배출하고 또 이는 토양을 황폐화하고 그리고 비료 투입을 가속화를 해서 사실은 이 기후 변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미생물의 단백질을 만드는 그 질소 성분의 화학 비료, 그러니까 이게 아산화 질소를 발생시키거든요. 이것도 네.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먹는 곡물도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행 농법에 의해서 탄소가 대량 네. 배출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인류는 한 6,000종이 넘는 작물을 재배했다고 그래요. 지역마다 아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서 먹었는데 지금 세계인이 먹는 작물은 딱 3가지입니다. 쌀, 네. 밀, 옥수수. 거의 뭐 이걸로 그렇죠.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한 절반 이상을 섭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작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네.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 다양화. 첫째는. 네. 네, 둘째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밭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거나 또 그러한 농법을 정착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의 어떤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물을 적게 먹고 가뭄에 강한 작물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작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작물들이 이제 나온 건데 어떤 작물들인지 좀 자세히 볼게요. 예, 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소개를 했는데 네. 5가지 작물을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마란스라는 작물입니다. 아마란스. 예, 열매가 빨간색이고 가뭄에 튼튼한 작물입니다. 뿌리에서 씨앗까지 다 먹을 수 있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작물을 먹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어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오랫동안 야채로 먹었고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그때 먹었는데 퀴노아처럼 씨앗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 아마란스 잎은 볶아서 먹고요. 씨앗은 구워서 꿀이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아즈텍 잉카 문명을 침략한 스페인 사람들이 불경한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마란스 재배를 금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게 살아남아서 지금은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최대 생산국인데요. 네. 국내에서도 도입 노력이 계속 있어서 2013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대규모 재배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깊은 작물이었군요. 비슷한 작물 또 있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에 부활하는 작물들이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에서 먹었던 포니오라는 포니오. 작물입니다. 예, 추장과 왕의 음식이다,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네. 쿠스쿠스나 키노아랑 좀 비슷해요. 음. 그것보다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고, 또 혈당이 낮고 글루텐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현대인의 기호에 아주 잘 맞는, 작물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경쟁력이 뛰어난데요.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뿌리가 한 땅속 2, 3m까지 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사실 많은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뭄이 자주 일어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아주 그 위기를 헤쳐갈 작물로 유명한데 지금 유럽 기업이 앞다퉈서 지금 유럽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작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동북콩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콩 눈이 검은색이어가지고 뭐 검은 눈콩이다 검은 이렇게 눈콩.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콩은 가축 사료용으로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서부 아프리카에서 원래는 식용으로 재배했던 작물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식용으로도 써도 아직 쓸모가 좋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가 최대 생산국인데요. 역시 가뭄에 매우 강하고 뿌리가 대기의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비료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또 하나의 대표 작물이라고 보고 있죠. 타로라는 작물은 한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열대 지방에서 지금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요. 그 생긴 게 우리나라 토란하고 아하. 비슷한 작물인데요.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네. 이 뿌리를 먹는 건데, 이게 열대 지방에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온대 지방에서 좀 들여와가지고 좀 재배를 해보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문제가 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작물이 있나요? 예, 컨자라는 작물인데 이거는 밀의 일종입니다. 이 작물은 사실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작물이 아니고 미국의 지속가능 농업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현대의 밀을 개량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뿌리가 3m까지 자라서 뿌리가 흙을 고정해서 탄소를 잡아두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밀농사에 비해서 비료가 적게 들고 또 토양을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서 한 번 심으면은 그냥 5년 동안 계속 곡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밭을 갈 필요가 거의 그러네요. 없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우류 업체 그 파타고니아라고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이 업체가 2016년부터 이 컨자 밀을 이용해서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탄소 농사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요? 예, 주로 유럽에서는 유기농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무경운 농법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 가축의 퇴비를 써가지고 이 가축의 퇴비를 흙에 뿌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흙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기농을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 농법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이 줄겠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탄소 농법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일어나면서 작년이죠. 농림축산식품부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톤당 한 10,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죠. 앞으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서 농사와 그리고 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알찬 소식이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 2분 정도 사연 들어볼게요. 7910번님. 안녕하세요. 4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큰딸, 작은딸이 전국 탁구 대회에서 1등과 3등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게 운동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면서 꼭 실업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우리 딸들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2315번님. 사람 일 알 수 없듯이 날씨도 정말 알 수 없네요.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농촌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가 그려지는데 고생하신 농부님들 이번 강력 태풍 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피해 없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태풍 피해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7910번님, 2315번님께 향긋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